오늘은 발바닥 통증의 주범, 족저근막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에이, 족저근막염? 그거 그냥 발 좀 아픈 거 아니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 족저근막염이 단순한 발 통증을 넘어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족저근막염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발바닥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러 떠나볼까요? 먼저 족저근막염이 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족저근막은 우리 발뒤꿈치 뼈부터 발가락 아래까지 연결된 아주 두껍고 튼튼한 섬유띠입니다. 마치 발바닥의 튼튼한 다리처럼 발의 아치를 지탱하고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며 우리가 힘껏 내딛고 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족저근막은 보행 시 발이 땅에 닿을 때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고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용수철 같은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족저근막에 반복적으로 작은 상처들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면 그게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한마디로 발바닥의 과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점차 만성화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미한 통증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만성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 족저근막염은 왜 생길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선천적으로 평발이거나 반대로 발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 좌우 다리 길이의 차이 또는 발이 안쪽으로 너무 많이 꺾이는 과도한 회내 변형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러한 발과 다리의 구조적 특징들은 족저근막에 불균형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가해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발은 발의 아치가 무너져 족저근막이 늘어나고 긴장하게 만들며 요족은 발의 유연성이 떨어져 충격 흡수 능력이 저하되어 족저근막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 또한 보행 시 한쪽 발에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지도록 만들어 족저근막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절한 교정이나 보조기 사용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사용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될 텐데요. 과체중이신 분들은 몸무게가 늘어난 만큼 족저근막이 지탱해야 하는 하중이 증가하여 부담이 커집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시는 직업군의 미용사, 요리사, 판매직 등이나 장시간 보행을 하는 분들 역시 족저근막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신발을 즐겨 신는 분들, 또는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하고 특정 부위에 압력을 가하는 하이힐을 자주 신는 분들도 위험합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확 늘리거나 준비 운동 없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족저근막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스트레스가 급성으로 가해져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을 시작하거나 오랜만에 등산을 하면서 무리하게 걷는 경우 등이죠. 이런 상황들은 족저근막에 미세 외상을 유발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아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족저근막은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꾸준히 사용되지만 과도한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인들은 스스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당뇨, 관절염, 통풍,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족저근막염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러한 전신 질환들은 인체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나 조직의 유연성과 회복 능력을 저하시켜 족저근막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 손상이 동반될 수 있어 발 건강에 더욱 취약해지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전신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 족저근막에도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죠. 단순히 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뭘까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 맞아, 내 이야기인데?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바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그 지독한 통증입니다. 밤새 족저근막이 수축되어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그 강도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 통증은 몇 발자국 걷다 보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발뒤꿈치 안쪽에 통증이 집중되고
특히 발뒤꿈치 뼈의 안쪽 아래 부분을 꾹 누르면 엄청나게 아파요. 이곳이 바로 족저근막이 뼈에 붙는 부위인데 염증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동안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반면 쉬고 있을 때는 통증이 완화되는 듯하지만 다시 움직임을 시작하면 통증이 재발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발바닥 앞쪽이나 종아리까지 통증이 뻗어나가기도 한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나 족저근막염 아냐? 하고 진지하게 의심해봐야 해요. 초기에는 경미한 통증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족저근막염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발바닥만 아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첫째, 만성 발뒤꿈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통증이 점차 만성화되면서 아침마다 발을 내딛기 무섭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은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업무, 가사활동, 심지어 친구들과의 가벼운 산책조차도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만성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 정신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 몇 달, 몇 년씩 지속되면 정말 삶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러한 만성 통증은 신체 활동을 제한하고 이는 다시 체중 증가로 이어져 족저근막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보행 변화로 인해 발뿐만 아니라 무릎, 엉덩이, 심지어 허리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아프니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통증을 피하기 위해 걷는 자세를 변형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픈 발을 덜 디디려고 절뚝거리거나 발바닥 전체가 아닌 발의 바깥쪽이나 안쪽에 체중을 싣는 식으로 걷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보행 습관은 발목, 무릎, 고관절, 그리고 척추에까지 불균형한 하중과 스트레스를 주어 연쇄적인 통증과 관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이 아픈데 허리가 왜 아프지? 하셨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위의 문제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척추 측만증이나 골반 뒤틀림 같은 더 심각한 정렬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보행은 관절의 마모를 촉진하고 연골 손상 위험을 높여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발바닥 통증으로 시작된 것이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셋째, 특정 치료 과정에서 족저근막 파열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는 경우 족저근막을 구성하는 섬유 조직이 약해지면서 파열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당장의 통증 완화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파열된 족저근막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어렵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파열이 발생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보행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뒤꿈치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중요한 지방 패드가 괴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지방 패드는 발바닥의 쿠션 역할을 하는데 괴사가 일어나면 발의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져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발 아치가 무너지는 등의 구조적 변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조직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재활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드물지만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경우 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보존적,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만성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의 위험은 따르는 법이죠. 발 부위에는 섬세하고 복잡한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이러한 신경들이 손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경 손상은 발의 감각 이상, 저림, 근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불편함과 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족근관 증후군이나 요천추신경병증과 같은 압박, 신경병증이 족저근막염과 동반되거나 족저근막염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발바닥 통증뿐 아니라 발가락 저림이나 감각 이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더욱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합병증은 통증 관리와 치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회복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족저근막염은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신발 착용입니다. 발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발의 자연스러운 아치를 지지해주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쿠션감이 좋고 발의 형태에 잘 맞는 운동화나 기능성 신발이 이상적이며 발볼이 너무 좁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이힐이나 바닥이 너무 평평하고 얇은 플랫 슈즈는 족저근막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상 오래 서 있어야 하는 분들이나 운동을 즐겨 하는 분들은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발은 단순히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 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하중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주범이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1kg 증가는 발바닥에 걷거나 뛸 때 수 킬로그램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족저근막염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필수적입니다. 체중 감량은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꾸준히 스트레칭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유연하지 못하면 족저근막에 더 많은 긴장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은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까지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스트레칭하거나 발가락을 위로 당겨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동작 등을 매일 꾸준히 틈틈이 실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첫발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굳어있는 족저근막과 주변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운동 피하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거나 평소 하지 않던 격렬한 운동을 하면 족저근막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운동 강도는 서서히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라톤이나 등산처럼 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운동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통해 족저근막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족저근막 손상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본인의 신체 상태를 잘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로한 발을 위한 족욕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피로를 풀어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족저근막의 긴장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족욕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통증 완화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아로마 오일을 첨가하거나 발 마사지를 함께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피로를 풀고 발 건강을 지키는데 족욕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최근에는 족저근막염 치료에 다양한 연구와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외 충격파 치료 ESWT는 만성 족저근막염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충격파를 통해 염증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여 통증 완화는 물론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ESWT는 위약 대비 통증 개선 효과가 높고 집중형과 방사형 모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면서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의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가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반복 시술 시 족저근막 파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스테로이드가 섬유화세포 증식과 기질,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작용 위험 때문에 최근에는 PRP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나 프롤로 치료 등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는 치료법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때도 신경 손상이나 감염 등 합병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료진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도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진단 기술도 발전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족저근막의 두께 변화나 저에코 염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견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은 만성 족저근막염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노엘라스토그라피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족저근막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등 더욱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MRI 촬영을 통해 주변 조직의 손상 여부나 다른 원인 질환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족저근막염은 단순히 발이 좀 아픈 질환이 아닙니다. 만성화되면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보행 변화로 인해 발뿐만 아니라 무릎, 고관절, 허리 등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치료나 방치 시에는 족저근막 파열, 신경 손상 등 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러니 발뒤꿈치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발, 그리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만성 통증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발 건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